예, 5장 솔로우 성장 모형입니다. 솔로우는 그 MIT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라버트 솔로우의 이름이고요. 라버트 솔로우가 거시경제학, 경제 성장, 경기 변동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라스트 네임을 따서 만든 모형입니다. 나중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꽤 오래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오늘 보려고 하는 이제 5장의 솔로우 성장 모형은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왜 나타나는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솔로우 성장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라버트 솔로우가 그 성장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왜 어떤 국가가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왜 증가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성장 메커니즘에 대한 그 중요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 이제 이 라버트 솔로우의 이름을 따서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성장하는가는 바로 자본 축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1인당 GDP가 높은 것은 그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1인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자본을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지나치게 많으면 1인당 생산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요한 지표는 그 경제가 얼마만큼의 자본을 축적하고 있느냐이긴 하겠지만 인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표현은 1인당 자본 스탁이겠죠. 1인당 생산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GDP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본 스탁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자본량을 가리키는 quantity of capital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capital이라고 하면 그냥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그냥 명사고, 그러니까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furniture 이런 거죠. 가구. 가구는 그냥 가구잖아요. 가구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capital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furnitur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스탁을 붙이면 얼마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수량화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량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1인당 자본 스탁이 많은 국가가 1인당 GDP가 높을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우리가 4장 성장 모형에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왜 많아질 수 있을까?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고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높다면 그러면 1인당 GDP 수준도 높아지겠죠. 여기에서의 이제 핵심은 바로 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본 스탁이 축적되는가? 여기에서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간단한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어떻게 자본 스탁이 축적되는가를 제가 설명할 텐데 그 이퀘이션을 우리가 자본 축적의 law of mo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물리학에서 온 단어고요. 그러니까 운동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자본이 축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모든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이제 일정해질 거예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국가는 1인당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했을 것이고 또 어떤 국가는 상대적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을 적게 축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국가 사이에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1인당 GDP의 차이가
자본 스탁 축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을 왜 어떤 나라는 많이 축적하고 또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5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4장 생산 모형에서 1인당 GDP의 차이가 1인당 자본 스탁 K와 스몰 k와 그 다음에 TFP A에 의해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인당 GDP는 TFP와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4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가정을 하나 사실 underlying assumption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왜 어떤 국가의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많고 왜 어떤 국가의 자본 스탁은 상대적으로 적은가. 예를 들면 US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은 높고 차이나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은 왜 낮은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주어진 것으로 데이터에 1인당 자본 스탁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 라고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와 가장 빈곤한 5개 국가를 비교할 때에도 왜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평균 값이 그렇게 높은지, 반대로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은 왜 그렇게 낮은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과연 1인당 GDP의 차이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만 사실 우리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어떻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4장에서는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의 자본 스탁의 차이가 왜 나타날까를 조금 깊이 있게 볼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납득할 만한 뭐 완전한 설명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지는 못하지만, 물론 거시경제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두 나라 사이의 생산성의 차이는 또 왜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 간의 TFP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데 이 TFP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도 사실 우리가 4장 생산 모형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국가 간의 자본 스탁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아이디어 혹은 라모 모형이라고 하는 챕터로 넘어가서는 라모는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고 비교적 최근에 수상한 사람이고, 폴 라몬, 이름은 폴 라몬입니다. 폴 라몬은 아이디어와 경제 성장 사이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뭐 구글 검색 기능부터 시작해서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그 최근에 SNS 관련된 새로운 상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아이폰 출시된 이후에 뭐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한 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것까지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거, 결제하는 거, 이런 다양한 그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주로 그때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온라인 결제는 존재했었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들이 새롭게 경제 내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건은 이러한 그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폴 라모가 꽤 오래전에 했었어요. 뭐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 뭐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언제든 존재했었던 거니까 그것이 이제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형태로 구현이 되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한 거고요. 라모 모형을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라모 모형은 TFP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나라마다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왜 발생할까라는 이제 첫 번째 퀘스천에 답하기 위해서 솔로 성장 모형, 솔로 그로트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형을 우리가 다룰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거시경제학은 대체로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검증할 수도 있고, 어떤 가설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뭐 경제학의 분야마다 대체로 그 연구하는 방식 혹은 이제 그 필드를 그 분야를 이해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뭐 공통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만 뭐 대체로 경제학이 또 그런 측면이 있죠. 뭐 대체로 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설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연구 방법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작업은 사실 뭐 굉장히 천재적인 경제학자들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 기존의 이론들이 실제 현상을 잘 설명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어, 마더파이 하는 것이죠. 조금 이제 바꿔보는 그런 식의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크로 모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모형의 스토리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대체로 이제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모형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요 공급 모형의 경우에는 디맨드 서플라이 모형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굿즈 앤 서비스를 구매해 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뭐 인터넷 쇼핑도 해보고 마트에 가서 물건도 구매해보고 이런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이론은 모형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상당히 쉬운 모형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관도 있고 어, 한편 문제 뭐 공급자가 되어본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최근에 또 뭐 중고품이죠. 중고 시장, 중고 거래 같은 것들이 활발한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자기가 사용하던 제품을 누군가에게 또 판매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 모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모형은 아니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 모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경험하기 어려운 모형이에요. 실제로 매크로 모형은 경제 전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도 있고 가계 부문, 하우스홀드도 있고 심지어 정부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모형이 더 커지게 되면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외환 거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고용 의사결정도 봐야 되고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소비하고 얼마만큼 저축을 하는지 거기에 만약 주택이라고 하는 주택 시장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택 시장에 대한 고려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크로 모형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이제 스토리를 입혀서 비교적 좀 친숙하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영화 스토리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나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많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현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부문에 뭐 금융 부문에 여러분이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조업체 부문에 속할 수도 있고요. 뭐 IT 쪽에 진출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어떻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제 생각엔 거시경제학을 이해하는 게 비교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비교적 그 스코업이 큰 그런 장르의 장르물들의 스토리를 이제 입혀보는 것이 거시경제학 모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어떤 셋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떤 그 제한된 영역 그 바운더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느 영역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어떤 셋업 안에서
등장 인물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이제 뭐 모든 영화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참고해 보면 거시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이제 솔로 성장 모형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임의로 어떤 스토리를 입혔는데요. 뭐 여러분 좋아하는 스토리로 그냥 이 모형을 바꿔서 이해하셔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모형의 메시지만 모형이 이 모델의 어떤 포인트가 있을 텐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만 이제 희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스토리를 입히더라도 뭐 무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이제 마이닝 경제고요. 뭐 철을 캐내는 광산, 뭐 제철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지역 경제. 그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인랜드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국가의 이름은 마인랜드의 국민들은 이제 광산과 제철소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광산과 제철소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공산주의 국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 지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모두 뭐 광산이라든가 제철소에 뭐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뭐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랜드의 국민들은 모두 광산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철을 캐내는 일을 하거나 제철소에서 뭐 철을 뭐 주물하는 일을 하거나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대가로 이제 임금을 지급받는데 그 임금의 형태는 철근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생산해서 그 철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화폐의 문제를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웨이지겠죠. 임금. 뭐 철을 이제 대가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녹여서 마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에 대한 이제 보수죠. 레이버 페이먼트로 이제 철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철을 모두 다 소비할 필요는 없고요.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제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소비해도 상관없지만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을 합니다. 혹은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걸 우리가 투자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서의 투자는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시경제학에서의 투자는 적어도 경제 성장의 컨텍스트에서의 투자는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중에 투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복제 인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의 이질성 문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헤테로지니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요. 호모지너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이제 꽤 오래됐어요. 이런 이질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형태의 거시경제, 그러니까 케인즈, 뭐 여러분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사실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만든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케인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시경제학은 케인즈가 시작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학의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필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상 이제 케인즈의 중요한 업적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거시경제학은 대체로 이런 이질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질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질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80년대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은 1930년대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시경제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굉장히 뭐 다양한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할 거예요. 거시경제학이 어떻게 지금까지 변화해 왔는지 8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질성의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재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 굉장히 이제 시리어스하게 예, 고려하기 시작한 게 80년대부터고 최근에는 뭐 이질적인 이질성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시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르고 기업들도 본질적으로 다 다르고 뭐 그런 기본적인 그 차이, 헤테로지니티라고 부르는데 이런 헤테로지니티를 밑바탕에 깔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질성을 우리가 헤테로지니티라고 하고요. 뭐 헤테로지니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성별의 차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사람, 소비자의 경우, 가계의 경우, 뭐 소비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을 몇 시간 할 것인가, 일을 할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뭐 헤테로지니티가 중요하겠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질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마인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복제 인간과 같이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소비를 10,000원어치 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비를 10,000원어치 하는 거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다 시키는 거고요. 선호도 똑같고 모든 면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인랜드의 모든 국민의 숫자는 이제 L로 일정한데 편의상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숫자나 population이나 인구나 workforce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bor force size나 population이나 동일하다. 이건 population siz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전체 인구가 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workforce size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거 가정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가정하면 이제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산함수는 우리가 4장에서 봤던 규모 수익 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컵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을 가정을 할 거고요. 이제 Y는 얼마나 많은 철근이 생산되는가를 보여주는 변수 아웃풋이고 A는 총 요소 생산성, 그 다음에 K는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인데 여기에선 우리가 마인랜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광산 같은 곳에 이제 깔려 있는 철로라든가 뭐 제철소, 공장 이런 것들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자본 스탁이 됩니다. 스탁 이렇게 써요. 저는 스톡이라고 쓰고 스탁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L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마인랜드의 전체 population 사이즈겠죠. 광산과 제철소에서 일하는 마인랜드의 국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양변을 population으로 나누거나 혹은 뭐 workforce size도 labor force size도 동일하니까 L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 스탁 사이의 관계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small y는 경제 전체에 생산된 철근의 양 나누기 population size, 그래서 1인당 GDP가 되고요. 그 다음에 small k는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 철의 양 나누기 인구가 되니까 이제 1인당 철의 양이 될 텐데 1인당 철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활동에 평균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든가 시설의 규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한 사람이 생산 활동에 더 많은 머신, 더 많은 도구, 더 많은 컴퓨터, 뭐 혹은 더 좋은 컴퓨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1인당 GDP가 높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1인당 자본 스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해에 생산된 이제 모든 철근을 Y라고 불러보죠. 그래서 연간 GDP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et export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된 산출량 이게 Y라고 썼는데요. 이제 left hand side가 바로 지출 측면에서의 GDP라고 할 수 있고 생산된 것은 민간 부분에서 소비하거나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정부가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외국에 수출이 되거나 그래서 오른쪽에 Y는 생산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은 경제 전체의 각 부문별로 지출된 것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마인랜드에서는 정부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정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외국과 교류를 하지 않아요. 뭐 편의상 closed economy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폐쇄 경제라고 부르고요. 뭐 소비하고 투자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C 플러스 I가 되고 이것은 반드시 생산된 것이 이제 Y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랜드는 closed economy니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종종 뭐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소규모는 small 개방 경제는 open economy라고 합니다. 그래서 open economy와 closed economy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나라와 이제 교역을 하는가, 뭐 자본 거래, 그다음에 이제 뭐죠 또 재화에 대한 거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를 오픈 이카노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대외 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클로즈드 이카노미라고 하죠. 현실에서 클로즈드 이카노미는 거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 빼고는 대부분 다 오픈 이카노미고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의 규모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긴 커요.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한 탑 10 정도 하는 12에서 15위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작은 규모의 경제는 아닌데 워낙 규모가 큰 경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이제 EU 연합, 유럽 같은 이제 EU 연합으로 우리가 보통 카운트를 하니까요. 비교했을 때는 사실 뭐 라지 오픈 이카노미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서 스몰 오픈 이카노미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생산된 모든 철근이 이제 소비되거나 투자될 거예요. 그 표현은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도 읽냐면 이건 이제 그 국민계정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의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는 거시경제학자들은 이걸 resource constraint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원 제약식이라고 해서 resource constraint예요. resource constraint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국가 단위에서의 country level에서의 이제 제약식인데 한 기간 동안 한 해 동안 생산된 철근의 양이 Y잖아요. 그렇죠? 이 Y 중에서 일부는 소비가 될 것이고 일부는 기업들이 투자에 이용할 거예요. 뭐 정부도 없고 외국에 수출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국가 내에 소비할 수 있는 철근의 양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철근의 양은 반드시 생산된 철근의 양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같은 의미입니다. 뭐 남겨봐야 그냥 남기면 웨이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남으면 그냥 재고 투자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사실 그 기술적으로 남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비도 안 하고 실제로 투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뭔가 남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건 재고 투자로 카운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업이 실제 투자에 활용하지도 않고 소비자들이 가게가
소비하지도 않았다면 남는 거잖아요. 그건 그럼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그냥 I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고 투자로 I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소비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철근의 양과 투자할 수 있는 철근의 양은 반드시 생산된 철근의 양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resource constrain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제 내 구성원들이 쓸 수 있는 철근의 양은 생산된 철근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제약식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산함수를 양변의 population size로 나누었던 것처럼 resource constraint도 양변을 population size로 나눠 보겠습니다. 나눠 보면 뭐 간단하게 나눌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C 플러스 I는 Y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GDP입니다. 경제 전체의 총 소비와 그냥 소비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총 투자는 이것도 그냥 투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소비, 투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합은 이제 GDP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남으면 다 재고 투자가 되니까 등호라고 쓰겠습니다. 반드시 같겠죠. 양변을 L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small y로 쓰기로 했고, 총 소비 나누기 인구는 이제 small c라고 우리가 정의하겠습니다. small c는 총 소비 나누기 L이고요. 라고 하죠. 세 줄로 쓰면 뭐 라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small i는 총 투자 나누기 L이라고 하고 라고 하죠. 이거라고 하자. I라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mall c 플러스 small i가 이제 small y가 되겠죠. 그래서 small c는 1인당 소비가 될 거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마인랜드의 국민의 소비 수준이 될 거예요. 1인당 소비. 총 소비를 인구로 나누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small i는 1인당 투자.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1인당 GDP가 되겠죠. 그래서 1인당 소비 더하기 1인당 투자는 1인당 GDP와 같다는 식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우리가 첫 번째 생산함수 봤고요. 두 번째 resource constraint를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봤던 resource constraint에서 Y 중에서 일부는 소비에 사용이 되고 Y 중에 나머지 일부는 투자에 사용이 돼요. 그럼 얼마만큼을 소비에 쓰고 얼마만큼을 투자에 쓸까? 이 C와 I 사이에서 이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전체 Y 중에서 얼마만큼은 C의 소비에 사용할 것이고 철을 뜯어 먹거나 아니면 녹여서 마시거나 이렇게 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부는 생산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제철소의 뭐 용광로가 조금 망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광산의 철로가 노후가 돼서 뭐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더 깊게 광산을 파야 돼서 뭐 철로를 새로 놔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을 이제 I에 써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개별 경제 주체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소비할지 그다음에 얼마만큼을 저축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저축을 합니다. 뭐 노후 소득의 형태로 연금의 형태로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수시 입출금을 목적으로 해서 잠시 은행에 맡겨놓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요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제 전체를 보면 소비하지 않고 남은 리소스들은 대체로 금융기관에 이렇게 쌓이겠죠. 금융기관에 쌓입니다. 그럼 결국 금융기관에 쌓인 것들은 또 다른 형태로 대출이 될 거예요. 누군가 그 리소스를 빌려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기업한테 가겠죠. 하고 뭐 한국에서는
주택 구입하는 데 많이 흘러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대체로 기업 활동에 그 리소스들이 활용이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누가 하냐면 각자가 하는 것이죠.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멤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을 소비할지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모형이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가 사실 핸들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모형이 이렇게 한 차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형은 이제 경제학과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모형을 처음에 배울 거예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컨섬션과 인베스트먼트 I, C와 I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배우는데 우린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배분의 문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은 사실 그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얼마만큼을 저축할 것인지를 일정 비율로 뭐 일정 비율이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한 거고요.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보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형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마인랜드의 국민들이 얼마만큼을 소비할지를 결정하고 얼마만큼을 투자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린 편의상 일정 부분 소비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광산 개발과 제철소 증축에 사용한다. 이게 바로 투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소비. 그래서 전체 생산된 철근이 Y라고 했고요. 이 Y 가운데 S만큼, 뭐 예를 들면 뭐 20%, 그래서 0.2만큼, 0.2만큼은 이제 투자에 쓰고요. 나머지 0.8, 80%는 이제 소비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S가 0.2면 20%는 투자하고 나머지 0.1을 뺀 나머지 0.8은 이제 소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80% 소비, 20% 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변을 이제 인구로 나누어서 1인당 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투자는 전체 생산된 것의 S만큼, 그래서 여기 S를 뭐라고 부르냐면 투자율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저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investment rate이고요. 그 다음에 저축률 saving rate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투자율이나 저축률이나 같은 말이에요. investment rate과 saving rate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단어인데요. 어떻게 투자율과 저축률이 같을 수 있겠어요? 다릅니다. 하지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모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투자율이 바로 저축률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는 1-s의 y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L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1인당 투자가 바로 1인당 S 곱하기 1인당 GDP가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을 L로 나누어 주면 1인당 소비가 1-S의 1인당 GDP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식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함수로부터 오고요. 두 번째 식은 resource constraint를 1인당 변수로 표현한 것이고 세 번째는 C와 I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I는 S 곱하기 Y. 당연히 그럼 C는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자본 축적이 K가 어떻게 늘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산함수 이렇게 써놓고 나서 K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이번에서도 두 번째 식에서도 K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세 번째 식에서도 K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K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본은 어떻게 축적되는가? 마인랜드가 올해 초에 보유하고 있었던 자본 스탁을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을 이제 K라고 불러보고요. 이런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편의상 t기라고 불러보고요. t 플러스 1기라고 불러보죠. t 플러스 2기. 그래서 한 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년. 그래서 t기 초에 마인랜드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본 스탁을 대문자 K라고 쓰고요. 물론 이제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자본 스탁이 됩니다. 그래서 t기에 i만큼을 투자한 거잖아요. 전체 생산된 것의 s만큼이니까 i는 우리가 세 번째 식에서 s 곱하기 y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항상 일정 비율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자본 스탁이 늘어나겠죠.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인랜드에서는 제철소의 규모, 그 다음에 광산에 깔려 있는 철로의 길이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t기에 철로의 길을 조금 더 늘렸을 수도 있고 제철소를 증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자본 스탁 K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만큼 늘어났을 거예요. I만큼. 자, 그러면 T 플러스 1기가 되면 자본 스탁이 K 프라임이라고 써보죠. K 프라임으로 변할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K에서 I만큼을 늘렸는데 당연히 커지지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만 제가 여기 하나의 컴포넌트를 제가 빠뜨렸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T 플러스 1기 초의 경제 전체의 철근의 양 자본 스탁을 K 프라임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간단한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기 초에 T 플러스 1기 초의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 그러니까 뭐 제철소의 크기라든가 철로의 길이 같은 것들은 T기 초에 이번 기 초죠. T기 초의 자본 스탁에다가 T기에 새롭게 이루어진 투자를 더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기 초에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 컴포넌트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 컴포넌트가 뭐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자본이 생산활동에 사용될 경우 마모가 되거나 이제 노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뭐 얼마 전에 새로 지어진 집이면은 뭐 이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조금 오래된 집, 한 10년 넘은 집은 이제 한 해 한 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파트나 뭐 주택이 점점점 노후가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여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50주년 기념관을 새로 지었어요. 제가 왔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다음 해인가 하여튼 그 비슷한 시기에 50주년 기념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보면 50주년 기념관이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다른 건물보단 깨끗하지만 그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그때도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더 노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활동에 투입이 되면 당연히 마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모든 건물,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공장 시설들, 심지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2, 3년만 지나면 그 노후가 돼서 어떤 조금 뭐랄까요, 팬시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본이 생산활동에 사용이 되면 일정 비율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대략 한 7%에서 10% 정도 마모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10억 어치의 자본, 10억 어치의 어떤 10억 원짜리 장비를 새로 들여왔어요. 그러면 한 1년 사용하고 나면 이 장비의 가치가 한 7% 이제 떨어지는 거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감가상각률을 델타라고 쓸 거고요.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depreciation의 D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델타니까요. 영어로는 D고 이제 그릭으로 쓰면 델타니까 델타를 우리가 감가상각률 혹은 뭐 depreciation rate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짜리 장비
1년 사용하고 나면 얼마만큼 감가상각이 되냐면 10%라고 했을 때 10% 곱하기 10억만큼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회계학 같은 거 배우실 때 회계 원론이나 회계 원리 이런 과목은 여러분 꼭 수강 뭐죠? 필수 과목은 아닌데 경제학과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필수 과목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학과 과목에서 한 3개 정도를 수강하고 졸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과목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과목 있으면 또 하나,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재무 관련된 과목 하나 이렇게 수강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경영학 원론이나 경영학 원론, 회계 원론, 그 다음에 뭐 재무 관리 정도 수강하시면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회계학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네. 재무제표 만들 때 기업들이 그 고정자본이 얼마만큼 소모됐는지 다 리포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의 10%만큼이면 이제 1억 원이겠죠. 그래서 10억짜리 장비를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률이 10%일 때 1억 원만큼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년 뒤에는 10억 원짜리 장비의 가치가 9억 원으로 떨어지겠죠. 1억 원만큼 마모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K라고 쓰면 10억 원어치의 자본 스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스탁을 1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했어요. 그러면 10% 예를 들어서 마모가 됐으면 델타라고 한번 써보죠. 델타가 바로 0.1입니다. 0.1 델타라고 써보죠. 그럼 얼마만큼이 마모된 거냐면 델타의 K만큼이 1억 원이니까 이만큼이 마모가 된 것이고 남은 잔존 가치는 9억 원이 잔존 가치잖아요. 잔존 가치는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K-델타 K. 이게 바로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장비의 잔존 가치, 1년 뒤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T기 초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여기가 T기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입니다. T기 초에 K를 갖고 생산활동을 시작했어요. T기에 이루어진 신규 투자가 I입니다. I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이 I는 그냥 시기가 대략 한 T기 말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I는 생산활동에 거의 투입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뭐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T기 초의 자본 스탁 K는 사실 뭐 1월 1일에 측정한 자본 스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T기에 이루어진 투자는 그러면 뭐 2021년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언제든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모형에서는 이 투자는 12월 31일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한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모가 될 거예요. 감가상각률 델타. 그러면 얼마만큼 감가상각이 되냐면 델타 K만큼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럼 잔존 가치는 바로 K-델타 K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자본의 잔존 가치, 그러니까 T기 말의 가치가 되고 이게 바로 T기 말 혹은 T 플러스 1기 초의 가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기에 새롭게 투자가 I만큼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I를 더하면 이 값이 바로 T 플러스 1기의 생산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자본 스탁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T기 초에 K를 가지고 생산활동을 해요. 그럼 델타 K만큼 감가상각이 되면 K-델타 K만큼의 요만큼의 자본 스탁이 남을 것이고 T기에 새롭게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I를 더하면 다음 기 초에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의 양은 K'. 다시 말하면 K 더하기 I 마이너스 델타 K가 되겠죠.
바로 이게 자본 스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자본 스탁의 운동 법칙을 Law of Mo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죠. 다음 기의 자본 스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번 기의 자본 스탁과 투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다음 기의 자본 스탁은 이번 기의 자본 스탁, 이번 기 초에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본 스탁, 스톡과 그 다음에 더하기 투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만큼을 차감해야 되겠죠. 감가상각입니다. depreciation. 그래서 편의상 감가상각은 이번 기 초에 자본 스탁의 일정 비율인 델타만큼 마모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투자는 편의상 I라고 썼습니다. 다음 기 초에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의 크기는 이번 기의 자본 스탁 더하기 투자 마이너스 마모된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마찬가지로 인구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인구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K 프라임, 스몰 K 프라임, 스몰 K 더하기 I 마이너스, 여기 한번 보시죠. 델타 곱하기 K 나누기 L이니까 이건 이제 델타의 스몰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본 스탁의 운동 법칙. 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솔로 성장 모형에서 솔로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거죠. 솔로의 아이디어는 바로 자본 스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를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조금 다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얻었고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K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죠. 뭐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러브 모션의 경제학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경제학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의미들을 다 담아서 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몇 개의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모든 의미를 다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식을 막 변형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양변에 이제 K를 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I 마이너스 델타 K와 같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T 플러스 1기초의 1인당 자본 스탁 마이너스 T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적어보죠. 그래서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이건 이제 T 플러스 1기의 자본 스탁이고 다음 기 초, 그 다음에 K는 이번 기 초입니다. 다음 기 초, 이번 기 초, 다음 기 초, 다음 기 초와 이번 기 초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한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자본 스탁이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마세요.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뭐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한 기간 동안 1인당 자본 스탁의 변화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한 기간 동안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식입니다.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말로 쓰면 불편하니까 K 프라임 마이너스 K라고 쓴 겁니다. 그럼 한 기간 동안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보면 I 마이너스 델타 K만큼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것은 바로 I 마이너스 델타 K겠죠. 그래서 I 마이너스 델타 K는 뭐냐면 I는 1인당 투자고 델타 K는 감가상각분이에요.
1인당 감가상각인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변수를 우리가 1인당 변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1인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1인당 변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델타 K는 1인당 감가상각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감가상각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한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가 혹은 얼마만큼의 자본 스탁이 변화했는가가 K'-K고요. 실제로 변화한 걸 찾아보면 늘어난 투자 I, 스몰 i 마이너스 마모된 것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만큼 1인당 투자가 늘어났는지 거기에서 그 값에서 감가상각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빼면 그게 바로 한 기간 동안 변화한 1인당 자본 스탁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I 빼기 델타 K를 하면 스몰 i 마이너스 델타 스몰 K를 하면 우리는 한 기간 동안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i 마이너스 델타의 스몰 K는 이걸 이제 우리가 net investment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I만을 부르면 이건 이제 1인당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여기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델타 K를 뺀 I 마이너스 델타 K를 우리가 net investme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투자가 되겠죠.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자본 스탁의 운동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 1000에서 출발해 보죠. 2020년에 1인당 자본 스탁을 1000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투자가 얼마만큼 새롭게 이루어졌냐면 200만큼 새롭게 이루어졌어요. 편의상 투자는 매년 200만큼 일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매 시점, 매해 동일한 크기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이 10%, 델타가 0.1이라는 뜻입니다. 감가상각률이 10%예요. 그러면 2020년에 자본 스탁이 1000이었으니까 10%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감가상각분은 1000의 10%니까 100만큼 감가상각이 되겠죠. 100은 0.1 곱하기 1000에서 온 겁니다. 100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net investment를 계산할 수 있겠죠. 1인당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분이니까 1인당 감가상각분이니까 200 마이너스 100을 하면 100이 되겠죠. 이게 바로 net investment입니다.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한 거고요. 100이 되겠죠. 그러면 2020년과 21년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 늘어난 것인가? 바로 100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 100이 뭘 의미하냐면 2020년 초에서 2021년 초 사이에 이게 초란 말은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1월 1일에서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얼마만큼의 자본 스탁이 늘어났는가가 바로 K'-K예요. 1인당 자본 스탁의 변화분은 바로 1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20년 초에 1000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이 100만큼 늘어났으니까 이 100을 여기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100을 더해서 2021년 1월 1일에는 1인당 자본 스탁이 110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죠. 자, 2021년 1월 1일에 1인당 자본 스탁이 11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투자는 200만큼 이루어지고 2021년에 자본 스탁이 1100인데 이거에 10%가 마모되니까 1100의 10%면 110이에요. 110만큼이 마모가 됩니다. 그럼 새로운 투자는 200이고 기존 자본 스탁 가운데 마모가 되는 것은 110만큼이니까 이걸 빼면 이 둘을 빼면 90이 되겠죠. 그래서 2021년 1월 1일과 내년 1월 1일 사이에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은 1인당 자본 스탁은 9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2년 1월 1일에
경제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1인당 자본 스탁의 크기는 1100에다가 새롭게 늘어난 90을 더해서 1190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이제 트랙할 수 있을 거예요.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적할 수 있냐면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고 감가상각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앞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중요한 네 가지 이퀘이션을 우리가 차례대로 받고 네 개의 이퀘이션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산함수, 두 번째가 resource constraint, 세 번째가 투자. 여기에 뭐 당연히 소비는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C는 1-S의 1인당 GDP.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 law of motion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I 마이너스 델타 K. 그래서 이 네 개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물론 당연히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 K0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랜드는 얼마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 출발점, 이니셜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장 경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S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델타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K0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델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마인랜드의 성장 경로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경로를 우리가 growth path라고 불러요. 그래서 1인당 GDP는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경로를 그대로 추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브 모션 다시 한번 보시면요. K'-K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기간 동안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익스프레션이고요.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보면 바로 net investment만큼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I-델타 K,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net investment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그 거시경제학 특히 이제 경제 성장이나 경기 변동에서 적어도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얘기하는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금융 상품을 구입하거나 채권을 구입하거나 뭐 어떤 프라미싱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는 행위를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도 투자 맞습니다만 우리 컨텍스트에서의 투자는 자본 스탁을 축적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투자란 이 컨텍스트에서요 바로 자본 스탁을 축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왜 좀 투자하라고 그렇게 닥달하겠어요. 그 투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커패시티를 늘리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삼성 같은 기업 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한다. 반도체 설비를 뭐 확충한다든가 뭐 확대한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반도체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자본 스탁이고요. 그 투자는 바로 자본 스탁을 축적하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단위에서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기업 단위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자신의 생산의 커패시티를 생산의 캐파라고 하죠. 커패시티를 늘리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순투자가 net investment가 0보다 크다면 그럼 이제 투자보다 감가상각이 큰 거고요. 그럼 자본 스탁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기간 동안 발생한 1인당 투자 I가 1인당 감가상각 델타 K보다 크다면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은 증가할 거예요. 우리가 앞서 간단한 숫자 테이블에서 확인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1인당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니까 당연히 넷 인베스트먼트는 0보다 큰 값을 갖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기회 1인당 자본 스탁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1000에서 1100, 1100에서 1190.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넷 인베스트먼트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넷 인베스트먼트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 투자가 0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해서 투자보다 1인당 투자보다 제가 이제부터는 1인당이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작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200만큼의 투자를 했는데 감가상각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매우 많다면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 굉장히 많다면 뭐 감가상각률이 2% 3%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해의 감가상각분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투자 200이 뭐 큰지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200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어서 감가상각이 투자 200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넷 인베스트먼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연히 다음 기에 1인당 자본 스탁은 이번 기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뭐 이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한 기간 동안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net investment가 happen to be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 투자가 0이 되는 경우인데 1인당 투자가 감가상각과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이번 기회 자본 스탁과 다음 기회 자본 스탁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자본 스탁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net investment와 같은데 net investment가 제로면 당연히 K 프라임 마이너스 K도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기간 동안 1인당 자본 스탁이 변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숫자로 된 numerical example을 살펴본 다음에 이어서 그림으로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솔로우 성장 모형을 묘사하는 4개의 이퀘이션을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이제 압축해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던 솔로우 성장 모형은 크게 4개의 이퀘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함수죠. 두 번째가 바로 resource constraint고요. 세 번째가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번째는 자본 스탁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I 마이너스 델타 K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이퀘이션은 사실 이거니까 love motion이에요. LOM, love motion. 자, 이 LOM 식의 I만 살짝 바꾸면 우리가 이 love motion을 K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대신 뭔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love motion을 K에 대한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K로만 표현해 보죠. I를 잘 들여다봤더니 3번식의 I가 있습니다. I는 SA, Y예요. 그 다음에 Y를 잘 들여다봤더니 생산함수의 Y가 바로 K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A와 K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요 Y 대신에 요 Y 대신에 1번식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제 I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I는 S에 A에 K의 3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있는 I 대신에
이 식을 갖다가 쓰면 러브 모션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s의 a의 k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델타 k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인당 GDP고요. 그래서 1인당 GDP의 S만큼, S가 투자율 혹은 저축률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생산된 것, 1인당 생산된 것의 S만큼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1인당 투자가 되는 것이죠. 1인당. 이렇게 하면 러브 모션을 K에 대한 식으로 K로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이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 제가 슬라이드에 생산함수 첫 번째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식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을 이제 K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식을 알고 있고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고 투자율이 얼마고 감가상각률이 얼마고 A도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TFP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랜드라고 하는 경제가 어떤 성장 경로, 그로스 패스를 따르게 될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죠. 생산함수는 Y의 K의 3분의 1승, 편의상 TFP는 1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율은 0.5, 50%만큼 투자를 하고 50%만큼은 소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률은 10%, 0.1.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S에 0.5를 대입하고 A에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델타에 0.1을 대입하면 자본 스탁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였냐면 5라고 해보죠. 이제 5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기 1기가 되겠죠. K1은 얼마가 될까? 러브 모션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K0 더하기 0.5에 K0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0.1에 K0. 여기서 K0가 5니까 5 더하기 0.5 곱하기 5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0.1 곱하기 5 하면 K1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2는 얼마가 될까? K2는 다시 이렇게 쓰면 되겠죠. K2는 K1 더하기 0.5에 K1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0.1에 K1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K0만 알고 있으면 K1을 구할 수 있고 K1을 알고 있으면 K2를 구할 수 있고 K2를 알면 K3를 구할 수 있어서 K의 경로를 우리가 쫙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이 5였고요. 5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1인당 GDP Y는 K의 3분의 1승이니까 TFP가 1이라고 가정을 했죠. 1.73이 되고 1인당 투자는 S의 Y만큼이에요. 또는 0.5의 K의 3분의 1승이니까 이거의 절반이겠죠. 0.5만큼이 1인당 투자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얼마만큼이냐면 5의 10%니까 0.5만큼이겠죠. 그럼 우리가 넷 인베스트먼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하면 0.35가 되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0기와 1기 사이에 얼마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가, 정확히 넷 인베스트먼트만큼 늘어나는데 그 넷 인베스트먼트가 0.35예요. 그럼 5에서 출발했습니다. 1기의 자본 스탁은 5 더하기 0.35가 될 테니까 5.3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K1을 찾은 거예요. 이게 K1, 얘가 K0. K1이 5.35면 마찬가지로 1인당 산출량 계산할 수 있고 1인당 투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렇게 쭉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 테이블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